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달러 약세를 만들어줄 11명의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꾼은 이미 지난 동영상에서 올해 하반기에 달러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달러 초강세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꾼은 소수의 편에 서서 여러 가능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달러 약세를 만들어줄 11명 선수는 축구 경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11명의 축구 선수가 있듯이 달러 약세를 만들어줄 11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3명만 출전을 한 상태예요. 하나는 6월 중순부터 출전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두 번째 선수가 출격을 했고, 어젯밤에 세 번째 선수가 출격을 했습니다. 나머지 8명의 선수들도 속속 출격해서 현재 초강세인 달러의 기세를 좀 누그러뜨리고 달러 약세로 전환되도록 열심히 뛰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선수는 인플레이션 완화입니다. 이것은 이미 6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고 QT 규모도 더 축소 또는 기간 연장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기조를 느낀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달러 약세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1번 선수로 출동을 한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달러 초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ECB, 유럽 등의 통화 약세가 가장 큰 원인이고 일본 엔화의 초약세가 두 번째 원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베가 사망을 하면서 아베파가 구심점을 잃게 되고 아베노믹스가 폐기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건전 재정을 중시하는 중도파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일본은행 2명의 위원을 교체를 했는데 강경 아베노믹스 주장자 2명이 교체되고 중도파 2명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됐습니다. 내년 4월에는 하루이코 일본 은행 총재 임기가 만료됩니다. 만약에 하루이코 총재를 더 이상 연임하지 않고 중도파를 일본은행 총재로 놓게 되면 아베노믹스가 폐기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제로금리를 고집하지 않고 무제한 양쪽 완화인 YCC도 중단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2번 선수는 지난주에 드디어 ECB가 금리를 빅 스텝으로 인상을 했죠. 여러 가지 말은 많았습니다. TPI를 통해서 독일과 남유럽 국가의 국채 스프레드를 완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ECB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파편화 현상이 반드시 발생을 하고 북유럽과 남유럽의 경제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권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고 2012년, 2013년에 벌어졌던 유럽의 재정 위기 같은 일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PI를 통해 스프레드를 줄이는 장치를 같이 마련하면서 빅 스텝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외에 타 선진국들도 긴축을 강하게 진행하고 있죠. 캐나다가 무려 금리를 1%나 인상을 했어요. 4월에 0.5%, 6월에 0.5%, 7월에 1%까지 불과 4개월 동안 2%로 올렸어요. 호주도 빅스텝을 계속하고 있고 영국도 계속 올리고 있고 뉴질랜드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는 하지만 긴축 속도를 조금 늦출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동안 기울어졌던 금리 운동장이 정상화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정상화가 되면 달러 초강세는 멈추게 됩니다. 이번 선수도 지난주에 출격을 했습니다. 계속 활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ECB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기 때문에. 3번 선수는 재무부의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적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기 둔화가 심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미국 재무부가 작년 중반 이후 연방정부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부채를 전부 청산하는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의 재정 흑자가 과도할 정도로 났었어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지연되는 문제로 미국 재무부가 유동성을 시장에 풀지를 못했는데 드디어 조 맨친 의원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조맨친 의원은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총 7,390억 불 중에 그린 부양안 규모 1,690억 불만 따로 뽑아서 먼저 집행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 풍력, 태양광, 수소, 탄소 포집 관련 각종 보조금을 포함한 겁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상원 의원 척 슈머 등과 공동 선언문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그린 산업 전반의 투자 속도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 재무부가 유동성을 다시 풀기 시작하는 거죠. 3,700억 불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퍼지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압력을 주게 됩니다. 3번 선수까지 출격을 한 상태입니다. 4번 선수는 소공황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 공황이 올 때는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달러 초강세와 달러 유로 패러티는 통상 공황과 인플레이션이 마무리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소공황은 거의 마무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꾼이 5월 바닥론을 얘기해서 좀 틀리긴 했지만 6월에 바닥이 형성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격정지였던 1800에서 900 사이의 고지를 이미 상향 돌파했고 꾸준히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S&P 500 지수는 지금 4,000선을 넘은 상태예요. 이 정도로 올라갔으면 거의 바닥은 완성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공황도 마무리되고 점차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옮겨가면 달러 약세 압력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4번 선수고요. 달러 유로 패러티가 어쨌는지 한번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 이 자리죠. 이 자리는 미국 증시 6기의 가을 국면이 끝나고 겨울 국면으로 들어가는 자리였고 강력한 달러 강세와 함께 달러 유로 패러티가 아래로 내려갔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공황이 2002년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공황이 마무리되면 달러 강세는 마무리가 됩니다. 1973년에서 1974년 강력한 중공황이었죠. 니프티 50 버블이 붕괴된 중공황인데 달러 강세가 매우 강하게 오면서 달러 유로 패러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로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80년도 초에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서 유로 달러 패러티가 한번 일어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달러 유로 패러티가 또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 이후 3대 중공황인 1973년부터 1974년, 2000년부터 2002년, 그 다음에 2008년 세 군데가 있죠. 근데 2008년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나머지 공황, 그리고 요거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폴 볼커가 초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나타났던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4번이라고 치면 전부 공황이 끝난 이후에 달러 약세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달러 약세로 전환되고 달러 약세로 전환되고 달러 약세로 전환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달러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선수는 유럽보다 더 악화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거는 바로 느낌이 안 와 닿을 수는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독일마저 적자를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독일의 무역 수지 적자는 1991년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유럽의 신용금리 스프레드도 2018년 소공황 수준을 약간 넘어섰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유럽의 신용금리 스프레드는 미국보다 거의 1% 정도 높은 상황으로 자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유럽의 경기 침체가 미국보다 훨씬 심해 보입니다. 그러나 IMF와 유로스태트의 전망 수치는 다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IMF 자료를 봤고요.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유로스태트 자료를 봤어요. 미국은 올해 2.3%에서 내년 1.0%, 유럽은 올해 2.6%에서 내년 1.4%. 미국이 더 좋지가 않아요, 지금. 유럽이 그렇게 안 좋지만 유럽보다 미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안 좋아집니다. 유럽의 경기 둔화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매우 좋지 않아지는 거고 경제 성장률 운동장은 하반기부터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IMF는 올해 미국 GDP 실질 성장률을 2.9%로 하향을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2.3%로 또 낮춘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뒤늦게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2023년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2023년 CPI 전망을 1.9% 정도로 낮게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별로 오지도 않는데 경제 성장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IMF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달러 약세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6번 선수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와 달러 권위의 실추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의 국채 보유량이 2010년 5월 이후 무려 12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일본이 1.2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면서 1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2015년 중국에서 발생된 중공황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패권 전쟁을 선언한 이후부터 미국 국채 매도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반대됐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 이때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폭발적으로 샀을 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당연하겠죠. 국채를 매수하면 그 돈이 연준에 다시 회수되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달러 초강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해서 1조 달러 이하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하면 미국 재무부는 달러를 중국에게 넘겨줘야 돼요. 달러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달러 약세 압력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달러 자산은 언제라도 압류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국가들이 직접 봤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하자 러시아는 본인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자산은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적성국인 러시아,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미국 국채 등 달러 자산을 계속 매도해서 다른 통화 또는 실물 골드를 본국에 예치하는 것을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 국채가 계속 매도를 당하면 달러가 시장에 퍼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달러 약세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7번 선수는 역레포인데요. 역레포의 유동성이 다시 시장으로 풀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 중반 이후 역레포 자금이 무려 2.3조 달러나 연준으로 회수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역레포가 늘기 시작해서 지금 2.3조까지 늘어난 거죠. 이렇게 2.3조나 늘어났으면 양적 긴축으로 2.4조 달러 회수한다고 하는 것보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양적 긴축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입니다. 물론 역레포 자금은 초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고 이게 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점차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 역레포 2.3조 달러는 다시 시장에 퍼지게 되고 이것은 매우 강력한 달러 약세 원인이 됩니다. 8번 선수입니다. 역대급 무역 적자를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는 달러 강세를 용인을 해왔지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6월 중순부터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미국은 달러 강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현재 무역 적자는 역대급으로 적자가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 독일, 일본, 한국 모두 지금 무역 적자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이는 미국의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경기 둔화를 막으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할 것이고 달러 약세를 유발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선수입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조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는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인플레이션 오버슈트는 조만간 마무리가 되겠지만 은근하게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과거 대비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어울리는 조합은 누구겠느냐? 달러 강세가 아니고 달러 약세라는 거죠. 1970년대는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는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시대예요. 현재 인플레이션 오버슈트와 달러 초강세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매우 괴이한 현상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구조적이지긴 않지만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을 될 수 있다면 지난 40년 동안 진행된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나는 것이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달러 약세 추세가 중장기적 추세로 가는 게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선수는 민주당 중간선거 패배 및 미국의 국론 분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는 민주당의 참패가 예상되죠. 현재 바이든 지지율은 38%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지난 12명의 미국 대통령 지지율 중에 최악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악화된 것이 주 원인이고, 민주당은 상원 한 11%, 하원 한 45% 정도밖에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국론 분열이 격해지고 달러 약세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로 점차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게 하나의 결과죠. 미국은 낙태 문제라든가 총기 문제 등으로 국론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지면 달러 약세가 나온다기보다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고 달러 약세까지 나오면 국론 분열은 더욱 심해지고 집권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지 못하는, 즉 권력이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떤 순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러 약세와 민주당 선거 패배가 맞물려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달러 상황과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1980년대 상반기는 강력한 달러 강세가 나와서 이야기꾼이 제1차 달러 강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지역인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죠. 1990년대 후반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빌 클린턴과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물론 클린턴은 성추문이 좀 있어서 초반기에 좀 고전을 했지만 후반기에 굉장히 강력한 미국과 달러 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존경받는 오바마 대통령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강력한 달러 강세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1970년대는 내내 달러 약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리더십이 약했던 카터가 있고 닉슨이 있었죠. 1990년 이라크 전쟁 및 부동산 시장 붕괴로 소공황이 제법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때 아버지 부시가 연임을 못하고 단명을 했어요.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요. 아버지 부시에 이어 대통령이 된 아들 부시는 2000년대 달러 약세 시대를 보냈던 대통령입니다. 전쟁도 일으켰고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고 달러 약세가 매우 강했어요. 이렇게 미국 정치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을 하고 미국의 국론 분열도 적고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해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절을 구현했던 레이건이나 빌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은 시대에는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선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에,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가능성이 있는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겨울 전에 휴전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크게 줄이고 있죠. 노드스트림 1에서 기존에 40% 반 보내던 게 지금 또 반으로 줄여서 20%만 보내고 있어요. 독일은 에너지 재고가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고, 러시아가 그렇게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원 무기화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유럽에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미국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빨리 완화되기를 원하는 상황이고, 유럽 국가들은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겁니다. 겨울이 되면 라스푸티차도 끝나기 때문에 러시아의 탱크가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될 경우 즉시 달러 약세로 전환될 것은 분명합니다. 축구 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면 현재 3명의 선수가 출범했다고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 선수는 6월 중순에 출전을 했고, 22는 지난주에 출전을 했고, 조맨친 의원에 의한 인프레 투자는 오늘 새벽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선수 중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8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죠. 소공황은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조만간 마무리될 걸로 판단이 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미 떨어지는 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고 무역 적자를 이대로 그냥 방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달러 약세 유도 가능성이 있고요. 상품의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달러 약세가 어울리고 중간선거 말씀드렸죠. 영래포 자금도 경기 둔화 때문에 도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2.3조가 시장에 풀릴 경우 굉장히 강력한 달러 약세 압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강력한 달러 약세 요인인 전쟁 휴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러 약세를 만들어줄 11명의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달러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것을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명의 선수 중에 이제 3명의 선수가 출격을 했고 나머지 8명의 선수가 올해 하반기에 속속 출격해서 달러 약세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러는 한국 주식 투자에 매우 중요합니다. 야기꾼의 한국 증시 시나리오 모델에 의하면 한국 증시 3기의 가을 국면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